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1년 3개월간 이어진 동결 행진의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1천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했다고 언급해서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주목되는데요. 방향을 튼 통화정책, 과연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한은 통화정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다가 15개월 만에 이제 오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서지용 교수님, 이 시장에서 여러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를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결국은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이 내세운 금리 인상의 배경은 뭡니까? 일단 그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 이상으로 4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자산 가격 급등이죠. 뭐 집값도 급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계부채 급등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1,805조 원 가계 신용 늘었는데 그 중에서 한 1,700조 이상이 가계 대출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그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자산 가격 급등하는 것과 관련도 있고, 실제적으로 과잉 또 인플레이션 우발 우려도 있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해서 0.75%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폭발적이 증가하는 걸 또 좀 제어할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환율이 1,170원, 그러니까 1,200원 가까이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또 이제 그 자본 유출에 또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목적인 측면은 있는 거죠. 면보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올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올렸다, 이게 좀 아쉬운데, 사실은 그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올리는 그런 그 근거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거든요. 물가 수준인데요. 참고적으로 올해 이제 소비자 물가 그 상승률 보게 되면 올해 3월 달에 2.3%였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2월에 1.5%, 그다음에 이제 3월에 2.3%, 4월에 2.6%, 5월에 2.4%. 그래서 계속 지금 2%대 중반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때 3월, 4월, 5월 요때 기회에 이제 물가가 오르는 추이가 보였을 때 조심스럽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4차 확산세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뭐 6월, 7월 정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7월에 이제 4차 그 코로나19 확산되면서 금리를 못 올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차주들의 오히려 이자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 전망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 또 분명히 이제 부정적 여파가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한국은행이 그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늦었다, 지금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었을 때 이미 4, 5월 이런 때 선제적 금리 인상이 좀 필요했다는 그런 주장을 서지용 교수님 하셨는데, 주현수 교수님, 사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얘기하는
금융 불균형에 본격 대응한다. 이 금융 불균형 네네.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이 집값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입니까? 금융 불균형 대응한다는 거? 그 어려운 이야기죠. 네. 금융 불균형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그 유동성의 공급으로 인한 자산 가격들, 특히나 이제 파이낸셜 에셋들, 금융 자산들의 가격이 이제 크게 올랐고 그에 따라서 어떤 부익부 빈익빈의 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용도로 금리 인상을 지금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대출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그 서지훈 교수님께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은 사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금융 불균형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게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전에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그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지난 1, 4분기 뭐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쭉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나왔죠. 문제는 그 시점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4분기 자료를 언제 봤죠? 7월에 봤죠.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란 말이죠.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정보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생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중요한 가장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거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금융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내부적인 논리를 따라가 본다라고 한다면 1, 4분기, 2, 4분기 경제가 충분히 좋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제 논리만으로도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 불균형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4월, 5월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3차 피크가 나타날 때가 4월, 5월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거를 가지고 올리는 게 맞는 걸까 틀리는 걸까 시장에서도 사실 거의 반반 정도의 의견이 나왔었죠.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시점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느 시점이 좋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0.25%포인트 인상만으로 우선 이 뭐 금융 불균형 하니까 금융시장, 자본시장, 증권시장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늘 증권시장 조금 주춤한 거죠. 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 영향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금융주 외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좀 영향이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며칠 동안은 오르다가 또 오늘 또 반락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향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내다 팔고 있거든요. 뭐 올을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한 980억 정도 지금 내다 팔고 있고 이제 기관이나 이제 개인들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순매도세로 좀 전환이 돼서 계속 그 매물이 출회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시점의 문제는 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그 금리 인상 그 고려 요인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너무 많은 그 요인들이 이제 개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을 필 때 그 물가 상승과 관련된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원 인플레이션이 1% 초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 중반 이상인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였죠. 사실은
그 한국은행이 그 지금 물가 타겟팅 하는데 이제 2% 이내로 좀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코로나19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지금 7월 달부터 1,000명대 도달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6월만 하더라도 지금 저기 뭐 500~600명였다가 7월 1일부터 이제 1,000명대 이상으로 그렇죠. 오르고 있거든요. 그거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비난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요인 중에서 경기 요인까지 사실은 그 한국은행이 고려하고 그다음에 집값 안정 이런 측면을 고려하고 환율 문제까지 막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이제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고요. 네, 너무 많은 변수를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이제 고민하고 사실은 있다. 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처럼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하고 통화 정책하고 한갱안에서 조화롭게 이제 운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계 부채가 늘어날 때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뭐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금리 인상하는 거는 거시경제,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 제한된 범위에서 금융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DSR이라든가 LTV라든가 네. 뭐 좀 극단적으로 하면 대출 총량제라든가 뭐 이런 그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볼륨을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볼륨을 줄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계차주들이 사실은 느끼는 이자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조화롭지 못하게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나타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교수님이 아까 금융 불균형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금 기대하는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게 집값 안정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정도 금리 인상으로 이 집값 안정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투자자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이주열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도 25bp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라고는 금통위에서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거 이제 2000년 이후에 세 번 정도의 금리 인상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세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실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이제 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높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돼. 다른 국가가 뭐 어떻게 됐든 그거는 일단 고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이제 이야기를 뭐랄까 불만은 있어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라는 부분. 이제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극단적으로 논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얼마를 올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올려야 충격을 뭐 예를 들어서 200bp, 300bp 올릴 수 있을까요? 2~3% 포인트. 예,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금통위라든가 아니면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바로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결정 인상이든 뭐 하락이든 상관없이 이것과 부동산 가격을 연결짓는 거는 좀 리스키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튼 시장에서는 여튼 이게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는 궁금증을 여쭤봤고요. 사실 지금 경제 선진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올린 나라는 한국이 지금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예, 뭐 선진국 중에서는 뭐 코로나 이후 시점에는 처음이고요. 뭐 아시아 국가로는 2라고 합니다. 최근에 스리랑카가 8월 중순경에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50bp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스리랑카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좀 틀리고 거기는 기준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뭐 6%, 7%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 올릴 명분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제로금리 상황에서 이제 경기 부양하고 있는 유지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지금 좋지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뭐 효과, 야, 그게 사실은 그 생각보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기준금리 낮으면 혹시 달러에 대해서 이제 국제 그 금융시장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와서 달러에 대한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 떨어지는 거 우려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원래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 낮다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고 결제 통화로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준기축 통화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국제적인 그 결제 수요가 있는 뭐 엔화나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금리고 그 유로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결제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 유지하는 건 뭐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기준금리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거는 맞다고 보여져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주택가격 상승, 그다음에 가계대출 억제 측면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건 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기준금리가 0.5%에서 0.75인데 이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오른 거잖아요. 네. 그 정도 올라가지고 효과도 없는 데다가 낮은 금리에서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 오르는 거하고 높은 기준금리 절대금리 수준에서 기준금리 오르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낸싱 하셔야 될 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금리 0.25%포인트가 크게 그게 체감 못 느낀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기존 차주들 지금 변동금리가 뭐 지금 대출의 한 8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신용대출하고 주담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담대는 한 62%, 그다음에 이제 신용대출은 한 78%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커지는 거는 한계 차주 입장에서 상당히 체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신규 대출 억제하는 측면에서 별 효과가 없는데 오히려 기존 차주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부담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지금같이 단기 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대출 금리 올리는 게 과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뭐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게 금리 인상이 신규 대출 억제 효과가 있느냐? 실제 저희 시청자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금리 정책의 초점이 부동산에 맞춰진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자체에 맞추면 안 된다. 내수 경기만 위축된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칼을 갖고 휘두르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아까 이제 서 교수님께서 그 금융시장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이런 논의는 이제 그 옆으로 제쳐놓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금융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당연히 금리를 조정하는 거니까 금융시장의 뭐 에셋 알로케이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FRB에서 항상 시그널을 보내죠. 우리는 너희가 붕괴되도록 두지 않을 거야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조정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발표한 자료들을 봤을 때 좀 이런 부분이 저는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가, 얼마나 마이크로 매니지 해가지고 저쪽에서 급격한 하락이나 부동산 시장은 논외입니다. 자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막고 싶을 거예요. 그거는 오케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다른 시장에서 영향을 그 가능한 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25bp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천천히 스텝을 밟아 나가서 경제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이클이 있을 때 사이클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떨어지는 부분까지 이 진폭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코멘트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오늘의 금리 인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를 이 주택 가격의 안정과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유형의 댓글이 많은데 그런 효과는 지금 많지 않을 것 같다, 높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 충격받는 건 아까 서 교수님 말씀대로 취약계층들, 특히 이 영세 상공인들은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죽을 지경 아닙니까? 거기 이자 부담만 올라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아까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금리 인상했다는 얘기도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가계 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830조 정도 되거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830조 정도 되는데 이 830조에 대한 그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뭐 이자가 1%포인트 오를 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12조 원의 어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0.25 올렸으니까 최소한 3조 정도 되는데 그 830조라는 기준을 보면 지금 가계 대출이 1,700조잖아요. 그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 한 5조 원 이상 아마 가계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 현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즉 이자만 고정비로 낸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올렸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들어가는 거고요. 심지어 최근에 보게 되면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카드론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이 카드론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지금 그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카드론 그 대출 그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9.5%인데요.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카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한 두세 개씩 갖고 있는데 이 복수차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개 이제 그 카드사를 이용해가지고 다중채무자처럼 해서 카드를 막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카드론 쓰시는 분들이 집 살라고 그 대출 받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그러면 가계생활자금이라든지 영업자금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아마 대출금리 상승되면은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지금 사회적 그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됐을 때 어느 정도 이분들 장사가 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감내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완전히 그 사적 모임 4인 낮에는 4인 제한되고 뭐 밤에는 뭐 2인인가요? 이렇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만 커진다?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네. 그렇게 부담은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빚을 무작정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이면 다 만기가 영세상공인으로 오잖아요. 대출. 네네, 대출 유예에 관련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시죠? 부담은 정말 심각하니까 계속 연장을 일단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금리를 올렸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실제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때야말로 사실은 재정 정책이 스텝인해서 끼어들어가지고 이 이른바 한계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대출 유예를 한 번 더 연장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부담이 줄어드느냐?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재정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 완전히 딱 파인 튜닝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그 비용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요인들이 실제적으로 한계의 부분에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건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진정의 저 시청자 댓글인데 효과가 있든 없든 금리는 올려야 된다. 금리 정상화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올렸지 않습니까? 올해 금토회가 뭐 2번 남아 있는 거죠. 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또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올릴 거로 봅니까? 예, 이주열 총재도 뭐 인상 신사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에 뭐 연내에 이제 오를 것 같고 과거에도 이제 뭐 2번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 향후에 그 한은의 이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가 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월인가요, 6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주열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향후에 그 통화 정책의 방향에서 고려할 사항 중에서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7월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 1,000명대 이상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19의 그 상황을 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 실제 말씀하신 거와 이 금리 결정 좀 상반되게 지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는데 그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그 세 가지 요인을 봤거든요. 코로나19 상황, 그다음에 물가 수준, 그다음에 금융자산 불균형, 금융시장 불균형. 그 문제 세 개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코로나19 상황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1순위가 사실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되냐? 저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국은행이 이제 의뢰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사실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그 통화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시장에 제시해준 시그널 효과로서 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좀 더 시장에 명확한 내용을 전달을 해줬어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인데 왜 금리를 올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번에도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뭐 올린다 안 올린다 팽팽했지 않습니까? 예.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얘기죠. 주현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추가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런 시장 전망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추가 인상을 한다고 하면 경제 여건이 충분히 지금 할 만한 추가로도 올릴 만한 상황으로 본다 그런 건가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일단 저희 한번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네. 2020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 이제 정부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경기 둔화폭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배제하더라도 중국은 워낙 볼리틸리티가 컸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GDP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선방을 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1사분기, 2사분기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고 물가가 올랐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릴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그냥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유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냐라고 그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에너지 가격에 의해서 원유 가격의 인상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실물 부분의 프릭션에 의해 가지고 생산 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올해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라든가 물론 이게 급격하게 악화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내에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은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었죠.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시점이 언제냐라는 문제만 남아 있을 뿐 사실 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미 통화 정책의 방향은 틀어졌다. 그러니까 오름세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냐 이런 게 관심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수출이 좀 잘 되고 추경도 이렇게 집행이 되면 성장 효과 때문에 계속 금리를 이제 올릴 상황으로 보는데 왜 미국 그 연준이 연례 심포지엄이 지금 내일이 있잖아요. 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그 회의 결과도 우리 통화 정책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항상 우리나라가 이제 연준의 그 통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연준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올렸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사정에 대한 그 고려를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 문제, 정부의 어떤 이런 그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이제 초점이 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또 누적돼 왔고 이런 금융자산 불균형 이런 문제와 연관돼서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제 그 내일 있는 그 영향이 앞으로의 금통위의 그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준이 금년 내까지는 이제 뭐 테이퍼링을 안 할 수도 있다. 내년 초로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굳이 뭐 올릴 필요도 없어 보여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도 뭐 어제 보면은 S&P 지수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고용 시장 좋고 뭐 실무 경기 나쁘지 않잖아요. 주식 시장도 좋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이퍼링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민 좀 해봐야 될 게 국채 금리하고 환율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 슬금슬금 오르더니 오늘도 이제 기준금리 오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국채 금리가 더 올랐거든요. 그런데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이제 재정 정책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보통 정부가 뭐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뭐 세출 구조 조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국채 발행 많이 하잖아요.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오히려 이제 실제로 국채 금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서 자금 조달 기업들이 하기 어려워지는 여건이 하반기에 아마 연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 요인이고 네. 환율은 지금 보게 되면 1,200원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내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 떠나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결과적으로는 내다 팔고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다른 시장을 선택했을 때 네.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좀 그런 부정적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 금리, 시장 지표 위주로 해서 좀 정책의 어떤 운용의 묘를 좀 기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현수 교수는 어떻습니까? 뭐 잭슨홀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적 자산 매입하는 규모를 줄이는 뭐 테이퍼링 좀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지금 상황으로 연준은 접근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에서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공식적인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또 이제 반반 정도로 사람들이 그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의 여파가 있다라고 봐야죠.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접종률이 70%가 넘어서고 있는데도 일일당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뭐 10만 명이 넘은 지가 꽤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반드시 개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 CPI 5%대예요. 4개월 연속 5%대죠. 네. 조금 전에 우리 한국 이야기할 때 2%대 중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5%란 말이죠. 네. 다만 이제 고용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 지금 5.4%고 이게 뭐 완전 고용까지 가려면은 4%대 중반, 후반 뭐 이제 이런 식이 아직 거기에 바운드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를 하느냐 아니면은 9월에 FOMC에서 발표를 하느냐 그냥 그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 잭슨홀 미팅 예상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